여러분, 34년 동안 키워온 중국 시장을 삼성이 먼저 손절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쫓겨난 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삼성이 중국에서 밀려 비참하게 짐을 쌌다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가정 판매는 접으면서 같은 시기에 시안 반도체엔 오히려 돈을 더 쏟아부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걸 보시게 됩니다. 진짜 손해본 쪽이 누구인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6일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에 한 장의 통보를 보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TV와 생활가정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연내에 남은 재고를 정리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뉴스 헤드라인이 일제히 같은 단어를 띄웠습니다. 철수, 후퇴, 그리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한 단어를 더 얹었죠. 몰라. 댓글창엔 한숨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때 중국을 호령하던 삼성이 끝내 백기를 든 거냐는 탄식이었죠. 생각해보세요. 삼성이 중국에 처음 발을 디딘 건 1992년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손을 맞잡은 바로 그 해였죠. 그러니까 이번 결정은 무려 34년 만의 일입니다. 34년이면 갓 태어난 아기가 중년의 어른이 되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절반이 통째로 담긴 세월인 거예요. 그런 시장을 삼성이 접었습니다. 헤드라인만 따라가다 보면 영락없이 한 장의 사망 선고처럼 읽힙니다. 세계 1등 기업도 중국 앞에선 결국 무릎을 꿇었구나. 여러분도 뉴스 한 줄을 보며 그렇게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삼성마저 저렇게 밀려나는데 내 직장은 과연 괜찮은 걸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삼성은 중국에서 완전히 빠진 게 아닙니다. 이번에 접은 건 어디까지나 가전 판매입니다. 매장에서 삼성 PB와 냉장고를 더는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공장은 다릅니다. 수저 후의 가전 공장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스마트폰 사업도, 반도체 사업도 중국 땅에서 멀쩡히 굴러가고 있죠. 쉽게 말하면요, 가게 간판은 내렸지만 공장 불은 끄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뉴스가 이 차이를 뭉뚱그렸습니다. 판매를 접은 걸 두고 중국에서 싹 빠졌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실제보다 훨씬 비장한 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걸립니다. 삼성이 가전 판매를 접던 바로 그 시기에 중국에 있는 또 다른 사업엔 오히려 돈을 더 부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돈을요. 한쪽 가게에 셔터를 내리면서 같은 동네 다른 등고는 도리어 더 활짝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망해서 도망치는 회사의 모습과는 어딘가 결이 다르죠. 쫓겨나는 사람이 보일 행동은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패배자는 짐을 싸서 조용히 떠납니다. 더 투자할 여유 같은 건 없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가전은 정리하면서 다른 한쪽엔 지갑을 더 크게 연 거죠. 이 모순, 일단 머릿속 한 구석에 그대로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영상 후반에서 이 단서를 다시 꺼내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알던 그림은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밀렸길래 34년을 버틴 시장을 제 손으로 접은 걸까요? 숫자로 보면요, 생각보다 훨씬 처참합니다. 자, 그 처참한 현실을 숫자로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중국 매장에서 삼성 TV의 점유율은 3.6%였습니다. 10대 가운데 한 대도 채 못 미치는 셈이죠. 그런데 가전으로 가면 숫자가 더 서늘해집니다. 같은 시점, 삼성 냉장고의 점유율은 0.41%, 세탁기는 0.38%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중국 어느 매장에서 냉장고 1000대가 팔려나갈 때 그중 삼성 제품은 딱 4대 정도였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996대는 전부 다른 브랜드의 차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댁에 있는 가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1000대 중 4대라면 매장 직원조차 삼성 자리를 어디 뒀는지 헷갈릴 수준입니다. 있긴 한데 사실상 보이지 않는 브랜드가 된 거죠. 스마트폰은 더합니다. 갤럭시의 중국 점유율은 이제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점유율 순위 5손가락 안에 이름조차 못 들고 그 밖에 기타로 뭉뚱뚱 그려줍니다. 통계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삼성이라는 이름 석자가 아예 안 보이는 거죠.
세계 1등 기업이 한 나라 통계에서 이름조차 지워졌다는 건 결코 가벼운 신호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한때 갤럭시는 중국에서 5명 중 1명이 손에 쥔 폰이었습니다. 2014년 무렵 갤럭시는 중국에서 약 20%, 그러니까 1위급 점유율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0명 중 1명도 안 되는 자리로 주저앉은 거예요. 5명 중 1명에서 100명 중 1명 아래로. 이 낙차 하나만으로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 판매 철수,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일이 아닙니다. 도미노가 한 칸씩 툭툭 쓰러지듯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작은 2018년이었습니다. 그해 삼성은 선전과 twin진의 스마트폰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후이저우의 마지막 휴대폰 공장이 가동을 멈췄죠. 2020년 7월에는 수저우의 PC 공장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마침내 TV와 가전 판매를 접은 겁니다. 한 칸이 쓰러지면 그 다음 칸이 넘어가는 전형적인 도미노였던 셈이죠. 8년 동안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한 칸씩 무너져 내린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빠져나간 건 공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함께 떠났습니다. 중국 내 삼성 임직원은 2013년 6316명에서 2021년 말 17,820명으로 줄었습니다. 8년 사이 약 70%가 사라진 겁니다. 10명 중 7명이 자리를 비운 셈이죠. 한창 때 회사 운동장을 가득 메우던 사람들이 이제 셋만 남고 모두 흩어진 풍경을 떠올려 보세요. 그 빈자리는 회사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장이 빠져나간 도시도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후이저우 같은 공장 도시는 사람과 일자리가 빠지면서 상권이 빠르게 식었습니다. 불씨가 꺼지듯 밤마다 화나던 골목의 온기가 한 칸씩 줄어든 거죠. 공장 하나가 품고 있던 식당과 가게, 그 사람들의 저녁까지 함께 흔들린 겁니다. 한 기업의 손절이 한 도시의 풍경까지 바꿔놓은 셈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5명 중 1명이 쓰던 폰이 100명 중 1명 아래로 1000대 중 4대로 밀려난 자리. 이게 삼성이 마주한 중국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참하게 밀렸으면 도대체 왜 밀린 걸까요? 범인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범인들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멀쩡한 삼성이 유독 중국에서만 밀려난 데에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오래 쌓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개의 그림자가 오랜 시간 차곡차곡 겹쳐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는 중국 토종 브랜드의 추격입니다. TV 시장은 이미 하이센스, TCL, 샤오미, 하이얼, 메이디가 통째로 장악했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가 안방을 꽉 채웠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강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초저가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기술까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가격은 절반인데 성능은 비슷해진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베이징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 들어선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TV가 2대 나란히 놓여 있어요. 한쪽은 삼성, 한쪽은 하이센스입니다. 화질을 한참 비교해봐도 눈으로는 큰 차이를 모르겠는데 가격표를 보니 토종 브랜드가 수십만 원이나 쌉니다. 게다가 우리 회사 제품이라는 자부심까지 얹혀있죠. 이 부부가 어떤 걸 집어들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굳이 비싼 삼성을 고를 이유가 점점 사라진 겁니다. 여기서 경제학 용어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진입장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새로운 회사가 그 시장에 끼어들기 어렵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벽을 뜻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선 그 벽이 오히려 토종기업 쪽에 유리하게 세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그림자, 애국 소비입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같은 값이면 망설임 없이 자국 브랜드를 삽니다. 거기에 중국 정부가 가전 보조금까지 얹어줘줬어요. 냉장고를 바꾸면 나라가 돈을 보태주는 시기였습니다. 14억이라는 거대한 내수를 등에 업고 토종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키웠습니다. 쉽게 말해 한 번에 많이 만들수록 한 대당 원가가 뚝뚝 떨어지는 구조죠. 생각해보세요. 남의 안방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 집 주인이 자기 식구 물건만 사라고 보조금까지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이러면 아무리 삼성이라도
가격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림자는 정치였습니다. 2016년에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2017년부터 한한령 보복이 본격화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매출이 그때부터 직격탄을 맞았어요. 관광과 유통 쪽 피해만 수십조 원에 달했을 거란 추정도 나옵니다. 거리에서 한국 제품을 향한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무서운 건 한 번 마음이 돌아선 소비자는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치가 만든 근열이지만 그 불씨는 매장 진열 때까지 그대로 옮겨붙었습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때 중국은 인건비가 싼 생산기지였잖아요. 그런데 그 인건비가 빠르게 오르면서 저비용으로 만든다는 메리트마저 사라졌습니다. 싸게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싸게 팔 수도 없게 된 겁니다.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가 쌓이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정리하자면 토종 브랜드의 추격, 보조금이 떠받친 애국 소비, 그리고 정치 보복이라는 세 개의 그림자가 동시에 목을 조여온 셈이죠. 자, 이쯤 되면 판매를 접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이렇게 가전을 빼던 바로 그때 삼성이 중국의 또 다른 곳엔 오히려 돈을 쏟아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삼성이 왜 가전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돈의 흐름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갑하고도 무관하지 않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안 팔리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안 팔리는 거랑 적자가 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도대체 왜 적자고 그게 또 왜 내일이라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돈의 흐름을 한 단계씩 뜯어보겠습니다. 삼성TV와 생활가전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 사업부가 2023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무려 1조 2,500억 원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알짜로 남긴 돈이 1조가 넘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5년 이 사업부가 약 2천억 원 적자로 돌아섭니다. 흑자에서 적자로 단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추락 속도예요. 2025년 3분기에 1,000억 원 적자, 그리고 4분기엔 6천억 원 적자. 분기를 거듭할수록 구멍이 더 커진 겁니다. 자, 그럼 이 구멍이 어디서 생긴 걸까요? 냉장고 한 대를 떠올려 보세요. 이 한 대를 만들려면 일단 철판이며 부품 같은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요즘은 이 원자재 값부터가 예전 같지 않아요. 여기에 공장 직원들 손에 쥐어줄 인건비가 빠지고요. 중국 전역으로 실어 나르는 물류비가 또 빠집니다. 운송비도 해마다 오르기만 했죠. 매장 좋은 자리에 깔고 광고를 때리는 마케팅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차근차근 빼봐도 손에 남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정부 보조금까지 등에 업고 가격을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삼성도 따라서 값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안 내리면 한 대도 못 파니까요. 결국 재료비 빼고 인건비 빼고 물류비 빼고 마케팅비 빼고 거기서 또 값까지 깎고 나면 한 대 팔아 손에 주는 마진이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떨이로 1,000대를 내다 팔아도 정작 손에 떨어지는 돈은 없는 장사가 된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선 마진이 소멸하는 출혈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한 대 더 팔수록 적자가 더 쌓이는 거꾸로 된 장사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치면서 파는 떨이 장사를 34년 자존심으로 버틸 순 없는 거예요. 1,000대를 팔아 4대 남는 점유율에다 그 4대마저 마진이 없으니 접는 게 오히려 손을 더는 결정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봤자 대기업 한 곳 가전사업 얘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게 왜 여러분 일이냐? 숫자로 보면요. 한국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물건을 만들어 팔아도 그 안에서 얼마나 알짜 가치가 남느냐를 보는 수치예요. 이 부가가치율이 2019년 35.9%에서 2023년 33.7%로 내려앉았습니다. 100원어치를 만들어 팔면 남던 알짜가 36원에서 34원으로 줄어든 셈이죠. 원자재 값이 오르고 에너지 값이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서 우리 산업 전체의 원가 부담이 무거워진 겁니다. 비용 구조 자체가 예전보다 불리해진 거예요.
여기서 핵심입니다. 삼성 같은 거대 기업조차 못 버틴 그 비용 구조가 한국 제조업 전반을 똑같이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덩치 큰 대기업도 휘청이는데 그 아래 협력업체와 수많은 일터는 어떻겠어요? 그 무게는 결국 어디로 갈까요? 누군가의 일자리로 돌아오고 우리가 매장에서 집어드는 가전가격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던진 부메랑이 한 바퀴 돌아 내 손으로 돌아오듯이요. 결국 대기업 한 곳의 손절처럼 보이는 이 사건은 멀리 있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지갑으로 돌아오는 신호인 셈입니다. 결국 화면 속 뉴스가 아니라 내 월급과 내 살림에 닿아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아까 미뤄뒀던 그 이상한 모순, 가전은 접으면서 반도체엔 돈을 더 부은 진짜 이유, 이 영상의 진짜 정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걸어둔 숙제를 풀 차례입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제가 이상하다고 했죠? 삼성이 중국에서 가전짐을 싸던 바로 그 시기에 한쪽에선 오히려 돈을 더 쏟아붓고 있었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 모순, 답이 바로 이겁니다. 삼성은 중국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안 되는 건 미련 없이 접고 잘하는 것만 똑똑하게 남긴 거였어요. 패배처럼 보이던 손절의 진짜 정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가전 매장에서 짐을 빼던 그 시기, 삼성은 중국 시안의 낸드 플래시 공장에 돈을 부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4,654억 원입니다. 전년도 2,778억 원에서 67.5%를 더 늘린 금액이에요. 한 손으로는 가전 간판을 내리면서 다른 손으로는 반도체 공장에 두툼한 돈다발을 얹은 셈입니다. 도대체 왜 시안이었을까요? 이 시안 공장은 삼성에게 그냥 흔한 공장이 아니거든요. 삼성이 해외에 둔 단 하나뿐인 낸드 플래시 생산 기지입니다. 여기서 삼성 낸드의 약 40%가 만들어져요. 세계 전체로 따져도 시안 한 곳이 지구상 낸드의 10%가 넘는 양을 찍어냅니다. 쉽게 말하면요, 전 세계 메모리 10개 중 1개 이상이 이 공장 한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인공지능 때문에 메모리가 없어서 못 파는 시대잖아요. 공장을 풀가동해도 주문을 다 못 받을 정도예요.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알짜 중의 알짜를 삼성이 굳이 중국에서 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부릅니다. 손에 쥔 걸 다 붙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한 곳에 힘을 몰아주는 전략이에요. 적자나는 가전을 비운 그 자리에 가장 잘 버는 카드를 더 두껍게 깐 셈입니다. 가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 생산도 일찌감치 베트남과 인도로 폭넓게 나눠놨어요. 지금 삼성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이 베트남에서 만들어집니다. 베트남에만 누적 232억 달러가 들어갔고 약 8만 7천 명이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웬만한 중소도시의 일자리를 통째로 책임지는 규모입니다. 한 군데에 모든 걸 걸지 않고 위험을 여러 나라에 고르게 펼쳐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전 삼성은 중국이라는 한 다리로만 서 있었습니다. 그 다리가 흔들리니 휘청했죠. 그런데 지금은 베트남, 인도, 미국, 한국 4개의 다리로 단단히 버티고 섰어요. 다리 하나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구조로 몸을 바꾼 겁니다. 자, 그럼 다른 곳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딱 한 번 바다 건너 회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은 아직도 아이폰의 약 80%를 중국에서 조립합니다. 10대 중 8대가 여전히 중국 공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냐고요? 이 아이폰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 약 55%라는 관세벽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만원짜리 물건에 5,500원이 세금으로 더 붙는 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삼성은 먼저 회전문을 빠져나와 바깥 공기를 쐬고 있습니다. 반면 애플은 아직 그 회전문 안에 한쪽 옷자락이 걸려 있어요. 누가 옳고 그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한쪽은 먼저 움직였고 한쪽은 아직 묶여 있다는 구조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 회전문에서 발을 빼는 데 드는 비용을 경제학에선 전환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깊이 들어갈수록 빠져나오기는 더 어려워지는 법이죠. 그래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삼성은 중국에서 진 걸까요? 숫자로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떨이로 내준 건 적자투성이 가전이었고 끝까지 손에 쥔 건 세계가 줄 서서 사가는 반도체였어요. 버린 카드와 남긴 카드가 이렇게 달랐던 겁니다.
통념과는 정반대의 그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박수만 쳐도 되는 걸까요? 통쾌함 뒤에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림자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통쾌하셨을 겁니다. 떠리를 주운 건 중국이고 알짜를 챙긴 건 삼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환호하는 사이 그림자 하나가 길게 들이오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이 내준 건 명백한 손실입니다. 14억 명이 사는 시장, 지구 인구 5명 중 1명이 사는 그 거대한 안방을 통째로 비운 셈이니까요. 한번 비운 자리를 다시 차지하는 건 닫힌 회전문에 거꾸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짜 경계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중국 가전은 이제 안방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이센스, TCL, 샤오미, 이 세 회사가 자기 집을 넘어 전 세계로 진격하고 있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2024년 글로벌 TV 시장에서 중국 3사의 합산 출하량은 31.2%였습니다. 한국 이사는 28.4%, 출하량, 그러니까 몇 대를 팔았느냐로 따지면 중국이 한국을 앞선 겁니다. 다만 오해는 마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배수 기준입니다. 비싸게 받고 제대로 남기는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세계 1위는 삼성입니다. 10대를 싸게 파는 것과 한 대를 비싸게 파는 건 다른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그 격차마저 좁혀지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2위로 치고 올라온 TCL이 삼성과의 거리를 약 1%포인트까지 따라붙었습니다. 100걸음 앞서 있다고 믿었는데 뒤를 돌아보니 한 걸음 뒤까지 추격자가 와 있는 셈이죠. 안심할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솔직해지겠습니다. 삼성도 중국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닙니다. 떠날 수도 없습니다. 부품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중국에 기대고 있거든요. 이건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잘난 애플조차 핵심 부품은 중국산에 의존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완전한 탈중국이라는 건 지금 세계 어느 기업에도 환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이번 일을 단순한 승패로만 읽으면 핵심을 놓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삼성이 보여준 건 무작정 버티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적자가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오기 전에 1000대를 팔아 4대밖에 못 남기는 자리를 미련 없이 내려놓은 결단이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자존심보다 버릴 줄 아는 용기가 더 어렵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흐름은 분명합니다. 값싼 물량 싸움의 시대는 저물고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인 고부가 메모리와 생산 거점 다변화로 무게추가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산업은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방향은 3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박리담회를 버리고 비싸도 사게 만드는 고부가 제품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둘째, 생산 거점을 여러 나라로 분산해 한쪽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거고요. 셋째, 기술이라는 불씨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관리하는 겁니다. 이 3가지가 결국 다음 10년의 생존을 가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삼성의 결정권자였다면 자존심을 걸고 버텼을까요? 아니면 먼저 손절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예고하겠습니다. 애플은 왜 아직도 중국을 못 떠나는지, 그리고 안방을 넘어 글로벌로 밀려오는 중국 가전 3사의 역습, 다음 영상에서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의 1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10개 중 7개가 중국산이고 그중 CATL 한 회사가 세계의 40%를 쥐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게임은 끝난 것 같죠? 그런데 그 거인을 코앞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깐깐한 테슬라는 한국을 골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죠? 점유율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고 한국 배터리 3사는 올해 1분기에도 나란히 적자를 봤거든요. 그런데 정작 테슬라는 9조 원에 가까운 계약서를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추측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미국 정부가 직접 확인해준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세계 1위 거인을 거절한 걸까요? 값싼 중국산 배터리에 적혀있지 않은 진짜 대가는 무엇이고
그게 여러분의 차와 여러분이 쓰는 전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답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아는 사실 하나를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배터리 세계 1위는 지금도 중국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1위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2026년 지금 전 세계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약 69%가 중국산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 10대 중 7대가 중국 배터리를 싣고 달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길에서 보는 전기차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CATL이라는 회사 한 곳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장의 40.1%를 가져갔습니다. 회사 하나가 세계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쥔 거죠. 사실상 적수가 없는 1등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초라했습니다. LG와 삼성, SK 우리 배터리 3사는 올해 1분기에도 나란히 적자를 봤거든요. 뉴스만 보면 한참 뒤처진 모양새였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2,078억 원, SK온은 3,492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수백 곳의 한 해 매출이 분기 석 달 만에 사라진 셈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게임은 끝난 겁니다. 1위는 중국이고 한국은 돈을 까먹고 있으니까요. 누가 봐도 답은 정해져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테슬라가 그 중국 거인을 코앞에 두고 한국을 골랐습니다. 테슬라는 약 6조 원짜리 대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중국이 아니라 한국 LG에너지솔루션에 맡겼습니다. 6조 원이면 중형 승용차 수십만 대를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적자에 허덕이던 한국 기업에 이런 큰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6년 3월 미국 정부가 이 계약을 공식으로 확인해줬거든요. 추측이 아니라 정부 발표로 못 박힌 사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반에서 1등하던 학생이 정작 대기업 면접에서는 떨어지고 늘 적자라고 욕먹던 2등이 그 자리에 붙은 겁니다. 1위라고 다 선택받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깐깐한 손님이 가장 싸고 가장 큰 1위를 두고 굳이 비싼 한국 문을 두드린 거죠. 도대체 테슬라는 무엇을 보고 1위를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그저 싸다고만 생각했던 중국 배터리의 가격표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영수증에는 안 찍히지만 분명히 치러야 하는 대가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를 따져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다들 중국 배터리가 끝났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너진 게 맞을까요? 숫자로 보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 1위 기업 CATL의 2024년 매출은 약 70조 원입니다. 한 해에 70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을 통째로 벌어들인 셈이에요. 거기서 남긴 순이익만 약 12조 원이었습니다. 매출의 6분의 1을 고스란히 이익으로 챙긴 거거든요. 동네 식당으로 치면 만원짜리 백반을 팔아 1,600원이 손에 남는 장사입니다. 이게 무너지는 회사의 성적표일까요? 미래 준비도 무섭습니다. CATL이 한 해 연구개발에만 쓰는 돈이 약 4조 8천억 원이에요. 한국 배터리 3사가 쓰는 돈을 다 합쳐도 여기에 1조 원 넘게 모자랍니다. 곳간을 채우면서 칼도 갈고 있는 거죠. 점유율은 더 놀랍습니다. CATL의 세계 점유율은 2024년 37.9%였는데 2025년엔 39.2%로 올랐고 2026년엔 40%를 넘어섰습니다. 거의는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는 중이었어요. 안방에서는 더 견고합니다. 중국 내수 배터리의 81%가 값싼 LFP 방식이에요. 10대 중 8대가 중국식 저가 배터리를 깔고 달린다는 뜻입니다. 누가 봐도 끄떡없는 1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중국 배터리 몰락이라는 말, 이건 사실과 좀 다릅니다. 점유율로 보나 돈으로 보나 중국은 무너지기는커녕 발밑을 더 단단히 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멀쩡한, 아니 더 세진 1등을 두고 테슬라는 왜 한국을 골랐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던진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경제학에는 시장 분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같은 1등도 동메 1등과 강남 1등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싼 물건이 잘 팔리는 시장이 있고 아무리 싸도 못 들어가는 시장이 따로 있어요.
한 시장을 먹었다고 모든 시장을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건은 점유율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깐깐한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바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한 곳에서만큼은 세계 1위 거인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70조 원을 벌고 점유율 40%를 준 회사가 못 들어갈 시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미국이 딱 막아섰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거인의 발목을 잡은 걸까요? 세계 1위를 막아선 그 벽의 정체를 알면 왜 테슬라가 한국을 골랐는지 단번에 이해됩니다. 그 벽의 첫 번째 벽돌은 놀랍게도 안보라는 단어였습니다. 값싼 중국 배터리의 가격표에는 적혀있지 않던 첫 번째 대가, 바로 안보입니다. 미국에는 흔히 디커플링법이라고 부르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무역보고서가 아니라 안보법안에 회사 이름을 직접 적어 넣었습니다. 거기 박힌 이름이 6곳입니다. CATL, BYD, EVE, 고션, 엠비전, 하이시움. 하나같이 세계 시장을 휘젓는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죠. 무역 분쟁에서 한 나라 회사 이름을 콕 집어 법에 새기는 건 솔직히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은 품목이나 비율로 막지 회사 이름을 박지는 않습니다. 효력도 아주 분명합니다. 이 6회사의 배터리는 2027년 10월 1일부터 미국 국토안보부 조달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가 안보를 다루는 부처에서 이 배터리를 아예 못 사게 막아버린 거예요. 돈을 더 줘도 못 사는 게 아니라 살 자격 자체를 닫아버린 셈입니다. 더 빨랐던 곳도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미 2025년 1월에 CATL을 포함한 회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국방부가 먼저 문을 닫고 국토안보부가 뒤따르는 모양새인데요. 한두 첨안의 변덕이 아니라 미국 정부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배터리 회사를 왜 안보로 다룰까요? 답은 배터리 안에 든 작은 컴퓨터에 있습니다. 요즘 배터리에는 BMS라는 장치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배터리 상태를 관리하는 속의 작은 컴퓨터인데요. 이게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멀리서도 상태를 들여다보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칩니다. 중국에는 국가정보법이라는 게 있어서 자국 기업은 정부의 정보 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원치 않아도 정부가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문제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정해둔 겁니다. 두 가지를 합쳐보세요. 원격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배터리, 그리고 정부에 협조해야 하는 회사. 여러분 집 현관 도어록을 남의 나라 회사가 멀리서 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격이 아무리 싸도 마음이 놓일까요? 배터리는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력망에도, AI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갑니다. 한 나라의 핵심 시설을 떠받치는 물건이라는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전략물자라고 부릅니다. 무기처럼 적국 손에 들어가면 안 되는 국가안보 차원의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은 배터리를 바로 그 전략물자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안보 전쟁입니다. 누가 더 싸게 만드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맡길 수 있느냐의 싸움인 거죠. 가격표만 보던 시청자라면 여기서부터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까지 맞는 데는 더 오래된 두 번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안방에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값싼 중국 배터리 가격표에 적히지 않은 두 번째 대가, 기술 유출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따라잡았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십 년 쌓은 노하우를 단번에 베끼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2025년 경찰이 적발한 기술 유출이 179건이었습니다. 불과 4년 전인 2021년엔 89건이었거든요. 4년 만에 2배로 뛴 셈입니다. 10건이던 게 20건으로 늘어난 꼴이니 그만큼 우리 설계도가 새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싼 값에 물건을 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안에 우리 설계도까지 통째로 빼간 셈입니다. 가격표에는 절대 적히지 않는 비용이죠. 실제로 한국 배터리 업계엔 역대 가장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영업비밀을 둘러싼 두 회사의 다툼이 2021년 2조 원 합의금으로 끝났거든요. 기술 하나의 값이 그만큼 무겁다는 증거였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하는 배터리 협력사 직원분들 계시죠?
밤새 다듬은 공정 데이터가 하루아침에 국경을 넘는다면 그 자리는 누구의 일자리가 되는 걸까요? 분노가 터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두가 핵심기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간첩죄를 적용하도록 처벌을 확대했거든요. 법정 최고형은 징역 30년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세대를 통째로 가두는 형량입니다. 그동안 기술을 빼돌려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분노가 컸는데 이제야 빗장을 단단히 건 거예요. 빼돌린 자에게 포상금까지 거는 신고제도도 함께 도입됐습니다. 처벌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렸다는 건 거꾸로 새어나간 기술이 그만큼 많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막아야 할 둑에 구멍이 났으니 댐을 더 높이 쌓는 셈이죠. 그런데 더 깊은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의 뼈대대를 이루는 핵심 소재, 흑연입니다. 배터리 음극재의 재료인데 이 흑연은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습니다. 10개 중 9개를 중국에서 들여온다는 뜻이죠. 값싼 공급망귀의 숨은 진짜 칼자루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공급망 무기화라고 부릅니다. 핵심 소재를 무기처럼 손에 쥐고 필요할 때 잠궈버리는 전략을 말하는 거죠. 평소엔 싸게 풀다가 한순간 잠그면 공장 전체가 멈춰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시청자분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게 하나 더 있죠? 안전 문제입니다. 가족을 태우는 차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를 걱정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댓글창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이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다만 떠도는 발화온도나 불량률 수치는 공신력 있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안 된 숫자로 겁을 줄 생각은 없습니다. 검증된 사실로만 말씀드리면 안전은 결국 소재와 공정 노하우에서 갈린다는 점입니다. 양극재를 단결정으로 다듬고 표면을 코팅하고 먼지 한 톨 없는 공정에서 찍어내는 노하우. 한국이 수십 년 쌓아온 이 솜씨가 바로 불씨를 다스리는 손끝입니다. 여기서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한때 배터리 종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격을 허용하며 글로벌 점유율이 한 자릿수로 주저앉았어요. 반면 한국은 단결정 양극재와 코팅 공정 노하우를 지켜내며 추격을 버텼습니다. 두 나라의 차이는 결국 사람과 소재였습니다. 핵심 인력과 설계도를 끝까지 지켰느냐, 핵심 광물의 공급줄을 손에 쥐었느냐. 일본은 그 둘을 다 놓쳤고 한국은 간신히 붙들어낸 겁니다. 종주국도 토대를 놓치니 주도권을 잃었고 한국은 그 토대를 지켜 살아남은 겁니다. 결국 값싼 가격표에 적히지 않은 두 번째 대가는 두 가지. 빼돌린 기술과 언제든 잠길 수 있는 소재였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의 계산기를 직접 두드려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에 짓는 거대한 배터리 창고, 메가팩에 들어갈 배터리 한 묶음을 놓고 따져보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셀 값만 보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셀은 배터리의 가장 작은 알갱이인데요. 중국이 주력하는 LFP 셀이 한국 것보다 분명히 쌉니다. 가격표만 보면 누구라도 중국을 고를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 싼 셀에는 가격표에 안 적힌 조건이 붙습니다. 미국에서 팔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입장권 문제입니다. 미국에는 IRA라는 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미국이 자국에서 만든 친환경 제품에 보조금을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그 보조금이 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입니다.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의 거의 절반에 맞먹는 돈이죠. 그런데 FEOC라는 규정이 발목을 잡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 지분이 일정 이상인 회사 제품은 보조금에서 통째로 빼버리는 블랙리스트예요. 중국산 셀을 쓰면 이 1,000만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게다가 디커플링법은 아예 조달 자체를 막아둡니다. CATL 같은 중국 6개사 배터리는 2027년 10월부터 미국 정부 조달에서 금지됩니다. 보조금을 떠나 시장 입장권 자체가 없는 셈이죠. 세 번째 단계, 관세입니다. 중국산 배터리에 붙는 관세가 한때 약 82%까지 치솟았어요. 만원짜리 셀에 8,000원이 넘는 세금이 더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2025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뒤에 약 52%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치가 정한 숫자예요. 협상 한 번에 오르내리는 믿고 베팅하기엔 너무 불안한 변수입니다. 네 번째 단계, 안보심사와 납기입니다. 요즘 배터리엔 BMS라는 작은 컴퓨터가 들어가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미국은 이걸 안보 위협으로 봐요.
심사를 통과 못하면 제때 납품도 못합니다. 자, 4단계를 다 더해보세요. 셀은 싸지만 보조금 빠지고 관세 붙고 입장권 없고 심사까지 막히면요. 그 싼 셀은 결국 미국에서 못 파는 셀이 됩니다. 결국 싸게 만든 배터리가 정작 가장 큰 시장에선 못 팔리는 배터리가 된 겁니다. 싼 셀을 사려다 못 파는 것보다 비싼 셀을 사서 제대로 파는 게 남는 장사인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의 답은 한국이었습니다. 테슬라는 LG에너지솔루션에 약 6조 원, 43억 달러어치 계약을 줬습니다. 미시간주 랜싱 공장에서 만든 셀을 메가팩 3에 전량 10기로 한 거죠.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미국 정부가 이 동맹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아마 테슬라일 것이라던 상대가 정부 발표로 못 박힌 거예요. 여기에 삼성 SDI도 약 3조 원 규모의 ES 배터리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상대는 테슬라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다만 회사가 비밀로 묶어둬서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두 회사를 합치면 약 9조 원입니다. 9조 원이면 수만 명이 한 해 일할 일자리가 걸린 돈이에요. 그 돈이 통째로 한국 배터리로 흘러들어온 겁니다. 이걸 비관세 장벽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관세가 아니라 규제와 자격으로 막아 못 팔게 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죠. 중국은 그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막혔고 한국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간 거죠. 결국 한 알에 몇 푼 더 비싼 셀이 9조 원짜리 시장의 열쇠가 된 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싼 셀을 사서 못 파느니 비싼 셀을 사서 파는 게 남는 장사다. 테슬라의 계산기는 정확히 그렇게 두드려졌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테슬라가 한국에 쓴 그 돈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전쟁터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거든요. 바로 EE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남는 전기를 모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대한 보조 배터리예요. 우리가 손에 쥔 보조 배터리를 건물만한 크기로 키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와는 4촌쯤 되는 물건이고요. 그런데 이 시장이 지금 무섭게 큽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인공지능이에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미친 듯이 먹어치우거든요. 여러분이 쓰는 챗봇 뒤에는 거대한 전기 먹는 하마가 있는 셈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한순간도 전기가 끊기면 안 됩니다. 정전 한 번에 수많은 서비스가 멈추니까요. 그래서 거대한 보조 배터리를 옆에 끼고 살아야 해요. AI가 늘수록 EES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6년 북미 EES 수요는 작년보다 약 50% 늘어날 전망입니다. 1년 만에 시장이 1.5배로 부푸는 거예요. 전기차 판매가 잠시 숨고르는 사이 이쪽은 멈춤 없이 거침없이 달립니다. 흔히 말하는 수요 절벽, 그 빈 구간이 여기엔 없는 셈입니다. 더 멀리 보면 그림이 확실해집니다. 전 세계 EES 설치 규모는 2030년이면 약 748GWh, 2024년에 2배 반쯤으로 커집니다. 6년 만에 시장 덩치가 2배 반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두 쪽으로 쩍 갈라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양극화, 바벨 시장이라고 불러요. 엮기 양쪽 끝에 무게가 쏠린 모양에서 따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싼 물량과 비싼 고급품, 두 덩어리로 나뉘는 거예요. 가운데 어중간한 자리는 점점 사라집니다. 한쪽은 값싼 LFP 물량 시장입니다. 여기는 여전히 중국이 셉니다. 중국 내수 배터리의 81%가 이 LFP거든요. 싸게 많이 찍어내는 규모의 경제, 즉 많이 만들수록 단가가 내려가는 힘에서 중국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미국이라는 시장은 다릅니다. 돈은 가장 많이 벌리는데 규제는 가장 깐깐한 곳이에요. 안보 장벽, 규제 장벽 때문에 중국이 이 문을 못 넘습니다. 값은 비싸도 한국 배터리가 들어갈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가장 짭짤한 시장의 문이 한국 몫으로 돌아온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미국도 자기 손으로 배터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공장 하나 짓고 셀을 뽑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당장 폭증하는 수요를 자기 힘으로는 못 채웁니다. 마음은 급한데 손은 안 따라주는 상황이죠. 그래서 규제로 중국을 빼고 그 빈자리를 믿을 만한 동맹에게 내줍니다. 이걸 프렌드 슈어링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친한 나라끼리만 공급망을 짜는 겁니다. 한국이 바로 그 친구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공장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인디애나의 전기차 배터리 라인을 ES용으로 갈아엎고 있어요. LG엔솔은 미시간의 ES 라인을 더 키우는 중입니다. 전장이 옮겨가니 생산 라인도 그쪽을 따라 통째로 움직이는 거죠. 같은 한국 배터리라도 이제 싸움터가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만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업전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9조 원짜리 계약은 분명히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3사는 2026년 1분기에도 나란히 적자였습니다. 기회는 왔는데 통장은 아직 빨간불인 거예요. 하반기에 V자라 반등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발밑입니다.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흑연, 그 음극재의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습니다. 10개를 쓰면 9개가 중국산인 셈이죠. 중국이 마음먹고 잠그면 한국 공장도 같이 멈출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미국이 열어준 시장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을 연 열쇠는 IRA 보조금과 관세라는 규제거든요. 그런데 이 규제는 정권과 협상에 따라 흔들립니다. 보조금은 조기에 끝낼 움직임이 있고 관세도 부산회담 한 번에 출렁이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한국의 우위는 규제가 준 선물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선물은 준 사람이 마음 먹으면 언제든 걷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기술로 갈아타야 합니다. 전고체와 소재 국산화로 실력을 채우지 못하면 이 자리는 지킬 수 없거든요. 값싼 가격표 하나만 보고 움직인 대가. 이건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토대를 못 지키면 한국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왜 여러분 일이냐고요? 배터리 협력사 직원분, 그 일자리가 이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전기차를 살까 고민하는 가장, 어떤 배터리가 안전한지가 곧 가족의 안전 문제거든요.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드는 여러분, 이 산업이 어디로 가느냐가 결국 그 숫자에 닿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세계 배터리 1위입니다. 하지만 가장 비싸고 깐깐한 미국 시장의 문은 한국이 열었습니다. 테슬라가 한국에 쓴 9조 원이 그 증거죠. 다만 그 문을 연 열쇠가 규제라면 진짜 실력으로 자리를 지키는 건 이제부터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중국은 나트륨이온과 전고체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의 규제는 정치 바람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반등도 사람과 소재를 못 지키면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끝났다고 보긴 너무 이릅니다. 길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흑연 같은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고 공급처를 여러 나라로 넓혀야 합니다. 둘째, 전고체 같은 차세대 기술에서 격차를 벌려 규제가 준 선물을 진짜 실력 우위로 바꿔야 합니다. 셋째, 가격표만 보지 말고 안보와 전체 비용, 신뢰까지 따지는 눈으로 사고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 더 비싸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한국산을 고르시겠어요? 아니면 값싼 중국산을 택하시겠어요? 그 이유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세계 전기차의 절반을 만드는 중국이 왜 정작 적자에 허덕이는지 그 자승자박의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